1910년 미국 밀워키, 섬유 제조업체에 다니는 오토 산호버가 재봉틀을 수리하기 위해 사장의 집에 방문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장의 집에 도착한 그를 가끔 공장에서 보았던 사장의 부인 돌리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당시 그는 알지 못했죠. 돌리는 남자를 밝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남편 공장에서 일하는 오토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를 유혹하기 위해 재봉틀을 핑계로 자리를 만든 거였던 겁니다. 자신을 유혹해오는 그녀를 거절하지 못한 오토는 이날 이후로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호텔을 비롯해 그녀의 집에서 은밀한 미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이 집에 자주 방문하는 오토를 이상하게 여겨 돌리의 남편 프레드에게 귀뜸을 해줬고, 결국 둘의 미래는 들키고 맙니다. 화를 내는 프레드에게 돌리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말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의 용서로 그렇게 그녀의 불륜은 끝나나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소설을 쓰는 것을 좋아했던 오토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집 다락방에 몰래 숨어 살며 평소엔 소설을 쓰고 남편이 없을 때 사랑을 즐기자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신나간 제안을 오토는 흔쾌히 받아들이며 그들의 비밀스러운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부부의 침실 바로 위에 위치한 다락방에서 오토는 아무도 없는 아침에는 집안 청소를 했고 저녁에는 소설을 썼으며 프레드가 없는 날에는 돌리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다락방으로 향하는 입구는 돌리가 자신의 모피를 보관하는 곳이라며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가뒀기에 프레드에게 들킬 염려도 없었습니다. 가끔 프레드가 다락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투덜거리면 돌리는 쥐인 것 같다며 쥐덫을 놓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던 것이 벌써 1년. 1년간 오토는 자물쇠로 잠겨있는 다락방 문 말고도 또 다른 통로를 만들어 그들 몰래 집안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오토는 가끔 다락방을 빠져나와 자신이 쓰던 글을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의 글이 작은 잡지에 실리게 되면서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익숙해지면 방심하기 마련. 오토도 그러했습니다. 다락방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다 프레드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프레드는 다락방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며 당장이라도 달려가려 했지만 돌리가 자신이 확인하겠다는 기지를 발휘해 겨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돌리는 프레드에게 너무 열심히 일해서 신경이 쇠약해진 것 같다며 자신이 아는 의사에게 진정제 처방을 받아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오토가 다락방에서 살게 된 지 3년 후인 1913년, 여전히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 때문에 프레드는 이사를 결심합니다. 돌리는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자신의 모피를 보관하기 수월한 다락방이 있는 집을 원했고 그들은 결국 다락방이 포함되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오토도 함께 말이죠. 이번 집의 다락방은 침실 바로 위가 아니었기에 프레드는 오토가 가끔 내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1918년 외출했던 프레드와 돌리가 파티에서 싸운 뒤 홀로 프레드만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오토를 발견했습니다. 오토가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프레드는 강도질을 하려 집에 침입한 거지라 생각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습니다. 잠시 후 돌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프레드는 수상한 남자가 부엌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말했지만 그녀는 신경이 다시 쇠약해진 거라며 진정제를 건넸습니다. 8년 만에 다락방에서 나와 거리를 헤매던 오토는 다음날 프레드가 집을 비웠을 때 돌리를 만났고 그녀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돌리는 이미 한번 들킨 마당에 프레드에게 다시 한번 들킨다면 위험할 터이니 오토에게 돈을 주며 로스앤젤레스로 먼저 가 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편을 설득해 로스앤젤레스에 큰 다락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때 다시 다락방에서 전과 같은 생활을 하자며 말이죠. 모든 것은 돌리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습니다. 프레드를 졸라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갔고 넓고 환기 좋은 다락방이 딸린 집을 얻어 오토를 불러들이는데 성공했으니까요. 다시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됐고 이 평화는 1922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날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1922년 8월 22일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돌리와 프레드는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돌리가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고 비명을 지르자 다락방의 문이 열립니다. 오토는 프레드가 돌리를 공격했다 생각하며 뛰쳐나왔고 그런 그의 손에는 권총 2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토를 발견한 프레드는 그를 강도라 생각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오토의 총이 발사되며 결국 프레드는 사망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소설을 써왔던 것은 오토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꾸몄습니다. 외부에서 열쇠로만 문을 열 수 있는 옷장으로 돌리에게 숨으라 지시했고 옷장을 잠근 뒤 열쇠를 복도에 버린 후 자신은 다락방으로 숨은 겁니다.
잠시 후 총소리를 들은 이웃집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들은 옷장 안에서 프레드를 외치며 울고 있는 돌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돌리는 강도가 집에 침입해 프레드를 살해했고 그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훔친 뒤 자신을 옷장에 가두고 달아났다 증언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확인한 형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자신을 목격한 돌리를 살려두었다는 것부터 시작해 프레드의 시계를 가져가긴 했지만 그의 지갑에는 많은 현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형사는 돌리를 의심했지만 옷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복도에서 발견되었기에 그녀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돌리는 남편이 죽은 집에선 살기 싫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당연히 그 집에는 다락방이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프레드가 없기에 당당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오토는 더욱 다락방을 고집했습니다. 그 사이 돌리는 프레드의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허먼 샤피로를 고용했는데 남자를 밝히던 그녀는 그를 유혹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만났던 둘의 관계는 어느덧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이를 알게 된 오토는 그런 그녀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리는 허먼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선물합니다. 그날 오토가 가져갔던 프레드의 시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던 총을 그에게 건네며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였지만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까봐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를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총은 오토가 프레드를 살해할 때 사용한 총이었습니다. 하지만 돌리의 거짓말을 믿었던 허먼은 라 브레아 타르 피치에 총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이웃에게도 허먼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며 총을 숨겨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범행에 사용된 총 2자루를 자신의 손이 아닌 다른 이의 손을 빌려 처분한 그녀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며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 여전히 돌리를 의심하던 형사는 그녀의 새 애인인 허먼이 프레드의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추궁하는 형사에게 허먼은 돌리에게 받은 거라며 시계를 넘겼고 형사는 이 시계를 돌리에게 보여주며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돌리는 다른 시계라 둘러댔지만 형사는 시계를 팔았던 보석 가게에 방문해 그것이 프레드의 것이었음을 증명하면서 결국 그녀는 체포되게 됩니다. 그녀의 체포 소식에 허먼과 이웃 주민은 자신들이 버렸던 총에 대해 경찰에 이야기했고 2총 모두 회수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수감되어 있던 돌리는 허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식료품을 사서 자신의 집 2층 옷장에 있는 다락방의 문을 3번 두드려 달라고 말이죠. 허먼은 처음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그녀의 집 다락방 문을 두드렸고 다락방 문이 열리며 오토가 내려오자 놀라고 맙니다. 허먼은 당황했지만 그를 마주한 오토는 당신을 알고 있다며 감사하다고 전한 뒤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2총을 회수했고 사라졌던 시계까지 돌리의 손에서 나왔기에 검찰은 그녀의 범행을 확신했지만 이어지는 재판에서 그녀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우선 총의 훼손이 너무 심각해 그것이 프레드의 범행에 사용된 총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시계의 경우 범인이 가져간 줄 알았지만 집에서 발견됐다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지금 시대에는 충분히 총을 복구해 확인이 가능했을 테지만 당시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리는 풀려났고 모든 내막을 알게 된 허먼은 오토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며 캐나다의 밴쿠버로 보내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 오토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지 8년이 지난 1930년 허먼이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과거 있었던 모든 일을 자백했고 돌리와 오토는 살인죄로 체포됩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오토는 자신이 다락방에서 12년간을 보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하며 배심원단의 동정을 샀습니다. 결국 오토는 과실치사가 인정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기에 풀려나게 됩니다. 돌리 역시 1936년에 기소가 취하되면서 풀려났고 81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생활했습니다. 언론은 다락방에서 12년간을 살아온 오토를 가리켜 배트맨, 다락방의 유령이라 칭했고 그의 이야기는 후에 영화와 소설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